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버드 역사학회에서 한국 교수가 던진 한마디에 회의장이 얼어붙은 것인데요. 특히 한국 역사 속 목숨을 걸고 지킨 기록들에 회의장에 있던 모두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500년 전 중세시대의 유럽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며 모두가 경악한 이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충격적인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에밀리 스톤입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중세 역사를 가르치는 교수죠. 20년 넘게 역사 기록을 연구해왔어요. 제가 전문으로 하는 분야는 권력에 의해 사라진 기록들입니다. 이런 이야기로 시작하는 건 제가 얼마 전 겪은 일이 저의 학문적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기 때문이에요. 보스턴에서 열린 국제역사학회. 그날은 평소와 다를 것 없는 학술 발표였습니다. 제 연구 주제였던 중세 유럽에 검열된 기록들에 대해 발표했고 청중들의 반응도 나쁘지 않았어요. 질의응답 시간이 되자 여러 교수님들이 손을 들었죠. 그 중에서 조용히 앉아있던 동양인 여성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녀가 손을 들었을 때 저는 그저 평범한 질문이 나올 거라 생각했어요.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김지연입니다. 저는 궁금한 게 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유럽의 역사 기록이 정치적 이유로 삭제되거나 왜곡된 사례를 많이 연구하셨는데 혹시 조선왕조실록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솔직히 그때는 조선왕조실록이라는 말을 처음 들었어요. 동아시아 역사는 제 전공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래서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아니요. 들어본 적 없습니다. 특별한 점이 있나요? 김지연 교수의 대답은 제 학문적 기반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은 500년간 단 하루도 빠짐없이 기록되었습니다. 왕이 검열을 받지 않았고 심지어 전쟁 중에도 기록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순간 회의장이 조용해졌어요. 저뿐만 아니라 모든 서양 역사학자들의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였으니까요. 중세시대의 왕이 검열을 받지 않는 공식 기록이라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어떤 권력자도 자신의 부정적인 모습이 기록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제 말에 김지연 교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왕조실록은 세계사적으로 유례없는 기록물입니다. 왕이 사망한 후에야 편찬되었고 사관들은 왕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기록 내용을 왕에게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왕이 자신에 대한 기록을 보여달라고 해도 거부했지요.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그건 정말 황당한 이야기였으니까요. 그 자리에서 저는 김지연 교수의 말을 정중히 듣고 넘어갔지만 내심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500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기록된 역사 문서라니, 그것도 왕이 검열 없이. 그건 제가 알고 있는 역사의 흐름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였어요. 발표가 끝난 후 저는 바로 호텔로 돌아와 인터넷으로 조선왕조실록을 검색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했어요. 조선왕조실록은 정말로 1392년부터 1910년까지 27대 임금의 재위 기간 동안의 모든 일을 기록한 방대한 역사서였고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제 머릿속은 온통 의문으로 가득 찼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중세 유럽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결국 저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직접 확인해 봐야겠다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곧바로 비행기 표를 예약했습니다. 목적지는 한국, 서울이었죠. 한국행 비행기 안에서 저는 조선왕조실록에 관한 모든 자료를 찾아 읽었습니다. 비행시간 내내 노트북으로 논문을 뒤적이며 이 놀라운 역사서에 대해 배웠죠. 13시간의 긴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이미 흥분 상태였어요. 택시를 타고 서울 시내로 향하면서 창밖으로 보이는 한국의 모습에 입이 벌어졌습니다. 고층 빌딩과 현대적인 도시 풍경, 그리고 곳곳에 남아있는 전통 건축물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호텔에 짐을 풀자마자 저는 국립중앙박물관으로 향했습니다. 김지연 교수와 미리 연락을 취해 약속을 잡아둔 상태였거든요. 박물관 입구에서 만난 김지연 교수는 생각보다 젊고 친절한 인상이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반갑게 맞아주며 특별 전시실로 안내했어요. 조선왕조실록 원본은 대부분 해인사, 태백산 등 여러 사고에 분산 보관되어 있어요. 하지만 오늘은 특별히 박물관에 임시 전시 중인 일부를 보여드릴게요. 전시실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유리 케이스 안에 놓인 거대한 책들, 정교한 필체로 가득 채워진 페이지들, 그리고 그 방대한 양에 압도되었어요. 김지연 교수의 설명에 따르면 조선왕조실록의 전체 분량은 1893권, 888책으로 현대 활자로 환산하면 약 5천만 자에 달한다고 했습니다. 이는 세계에서 가장 방대한 역사 기록물 중 하나라는 사실이었죠. 어떻게 이런 방대한 기록이 가능했을까요?
저는 의아했습니다. 김지연 교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차관이라는 특별한 직책이 있었어요. 이들은 왕의 일거수일투족을 기록하기 위해 항상 왕을 따라다녔죠. 심지어 왕이 화장실에 갈 때도 문 밖에서 기다렸다가 중요한 일이 있으면 기록했다고 해요.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럼 왕은 항상 감시당하는 느낌이었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사관을 붓을 든 칼이라고 불렀어요. 왕의 행동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했으니까요. 그때 김지연 교수가 들려준 이야기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차관들은 왕이 명령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기록한 내용을 절대 보여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 번은 연산군이라는 폭군이 자신에 대한 기록을 보여달라고 강요했을 때 사관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전하,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실록은 후세의 평가를 위한 것이므로 현 임금께 보여드릴 수 없습니다. 연산군은 경로했지만 그 관행은 깨지지 않았다고 해요. 저는 자리에 선 채로 그저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진실 앞에서 권력도 침묵했던 나라, 이런 나라는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김지연 교수는 계속해서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심지어 왕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도 사관들은 그 사실을 있는 그대로 기록했어요. 성종이라는 임금은 어느 날 술에 취해 신하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실수를 했는데 다음 날 그 사실이 기록된 것을 알고 매우 당황했다고 해요. 하지만 그는 그 기록을 지우라고 명령하지 않았죠. 오히려 내가 부끄러운 행동을 했으니 기록으로 남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감동했습니다. 서양 역사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중세 유럽의 왕들은 자신에게 불리한 기록은 모두 삭제하거나 왜곡했는데 이 동양의 작은 나라에서는 왕조차도 역사의 진실 앞에 고개를 숙였다니. 그런데 전쟁이나 위기 상황에서도 실록 작성이 중단되지 않았다고 하셨죠. 어떻게 가능했던 건가요? 김지연 교수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그건 정말 놀라운 이야기예요. 임진왜란 때 일본군이 쳐들어왔을 때 조선의 관리들은 실록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었습니다. 서울이 함락되기 직전 그들은 실록을 말에 싣고 북쪽으로 피난했어요. 하지만 전쟁이 계속되면서 실록을 보관할 안전한 장소가 필요했죠. 결국 그들은 멀리 떨어진 산골짜기의 사찰들에 실록을 분산 보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김지연 교수는 잠시 말을 멈추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에밀리 교수님, 상상해보세요. 전쟁 중에 국가의 존망이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역사 기록을 지키는 일이었어요. 그것이 바로 한국인들의 정신입니다. 저는 감정이 복받쳐 올라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제가 연구해온 서양 역사에서는 전쟁이 나면 가장 먼저 버려지는 것이 기록물이었어요. 하지만 이 나라는 달랐습니다. 그들에게 기록은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 나라의 혼이었던 거죠. 오늘 저는 선생님께 더 특별한 곳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김지연 교수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박물관을 나와 그녀의 차에 탔고 서울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김지연 교수는 임진왜란 당시 실록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사람들의 이야기를 더 자세히 들려주었어요. 1592년 일본군이 갑자기 조선을 침략했을 때 왕실은 급히 피난을 떠났습니다. 그때 정부 관리들과 승려들은 실록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 험한 산길을 따라 북쪽으로 이동했어요. 그들 중 많은 이들이 적군에게 발각되어 목숨을 잃었지만 마지막까지 실록을 지켰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에 숙연해졌습니다. 종이 더미를 위해 목숨을 바쳤다니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네요. 김지연 교수는 잠시 침묵했다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에밀리 교수님, 그들에게 그건 단순한 종이가 아니었어요. 나라의 혼이자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이었죠. 오늘의 기록이 내일의 역사가 된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작은 산길을 따라 오르다가 한 사찰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은 전쟁 중에 실록을 보관했던 장소 중 하나라고 했어요. 고즈넉한 산사의 분위기가 엄숙했습니다. 사찰 안으로 들어가자 한 노승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이곳이 바로 실록을 보관했던 장전이라는 건물입니다. 김지연 교수가 설명했어요. 이 작은 공간에서 스님들이 밤낮으로 실록을 지켰죠. 일본군이 이 지역까지 쳐들어왔다는 소식이 들리면 실록을 짊어지고 더 깊은 산속으로 피신했다고 합니다. 노승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기록은 목숨보다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역사가 사라지면 민족도 사라진다고 믿었기 때문이지요. 저는 그 말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유럽 역사학자로서 저는 늘 잃어버린 기록을 복원하느라 평생을 허비했어요.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많은 문헌들이 중세 시대에 소실되었고 중세의 수많은 기록들도 전쟁과 화재, 그리고 정치적 이유로 파괴되었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불완전한 퍼즐 조각을 맞추는 것처럼 역사를 연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그들은 잃어버린 적이 없었습니다. 50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왕이 검열 없이 기록을 이어왔고 전쟁 중에도 그 기록을 지켜냈으니까요. 한국 전쟁 때는 어땠나요? 저는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20세기 중반에 벌어진 현대전에서도 이런 기록 보존의 전통이 이어졌을까요? 김지연 교수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한국 전쟁은 정말 비극적이었어요. 수많은 문화재와 기록물이 파괴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많은 사람들이 기록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었죠. 국립도서관의 사서들은 폭격이 시작되자 귀중한 고문서들을 꾸려서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그중 일부는 적의 포탄에 맞아 사망했지만 끝까지 문서를 놓지 않았다고 해요.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난 후에도 한국인들은 파괴된 기록들을 복원하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어요. 해외로 반출된 문서들을 찾아 돌아다니며 파손된 문서들을 복원하고 흩어진 기록들을 다시 모았죠. 그 노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런 기록 보존에 대한 집착과도 같은 열정은 제가 연구해온 어떤 문화에서도 보지 못한 것이었으니까요. 이제 우리가 다음으로 방문할 곳은 해인사입니다. 김지연 교수가 말했습니다. 거기서 또 다른 놀라운 기록물을 보게 될 거예요. 우리는 다시 차에 올라 경상남도 합천으로 향했습니다. 몇 시간의 운전 끝에 도착한 해인사는 울창한 숲속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고요한 산사의 분위기가 마음을 평온하게 해주었습니다. 해인사에는 8만 대장경이 보관되어 있어요. 13세기 고려시대에 만들어진 불경으로 8만 개가 넘는 목판에 불교 경전을 새겨놓은 것입니다. 사찰 안으로 들어가자 장경판전이라는 건물이 나타났습니다. 이곳이 바로 8만 대장경을 보관하는 장소였죠. 건물 안으로 들어가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수천 개의 목판이 질서정연하게 보관되어 있었고 각 목판에는 정교한 글자들이 새겨져 있었어요. 이 목판들은 약 700년 전에 새겨졌지만 단 하나의 오류도 없이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습니다. 김지연 교수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심지어 현대과학으로도 이 목판들이 어떻게 부패하지 않고 보존될 수 있었는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할 정도예요. 저는 목판 하나를 가까이서 살펴보았습니다. 글자 하나하나가 정교하게 새겨져 있었고 단 하나의 흠집도 없었어요. 700년이 지났는데도 말이죠. 이 장경판전의 구조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김지연 교수는 건물의 구조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건물은 자연 환경을 이용해 온도와 습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설계되었어요. 북쪽과 남쪽에 창을 내어 자연 통풍이 이루어지게 했고 바닥에는 숯과 소금을 묻어 습기를 조절했죠. 덕분에 7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목판이 부패하지 않고 보존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3세기에 이미 이런 과학적인 보존 방법을 알고 있었다니 놀라웠어요. 더구나 당시 유럽에서는 흑사병이 창궐하고 종교 재판이 횡행하던 시기였는데 말이죠. 8만 대장경은 어떤 계기로 만들어진 건가요? 저는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김지연 교수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대답했습니다. 몽골의 침략을 받던 고려는 국가적 위기 상황이었어요. 왕실과 백성들은 부처의 힘으로 나라를 구하길 염원했고 그 마음을 담아 대장경을 새기기로 결정했죠. 16년에 걸친 대역사였습니다. 목판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는 목재를 3년간 바닷물에 담가 염분을 뺀 다음 다시 3년간 그늘에서 말려야 했어요. 그리고 나서야 글자를 새길 수 있었죠.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군요. 저는 감탄했습니다. 네. 더 놀라운 건 글자를 새기는 과정이에요. 한 글자라도 잘못 새기면 그 목판 전체를 다시 만들어야 했습니다. 잘못된 글자는 불경을 왜곡시키는 죄악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모든 글자가 완벽하게 새겨져 있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무릎을 쳤습니다. 단 한 글자의 오류도 용납하지 않는 그 완벽주의적 정신이 놀라웠어요. 서양의 중세 필사본에는 수많은 오류와 변형이 있었고 그로 인해 텍스트의 원형을 복원하는 데 수세기가 걸렸는데 말이죠. 한 글자를 위해 목판 전체를 다시 만들다니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네요. 저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그래서 8만 대장경은 세계에서 가장 정확한 불경으로 인정받고 있어요. 일본과 중국의 불교학자들도 한국의 대장경을 기준으로 자국의 불경을 교정할 정도니까요. 다시 한번 저는 한국인들의 기록 정신에 경외감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단지 기록을 남기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기록이 완벽하고 정확하도록 최선을 다했어요. 그것도 국가의 존망이 위태로운 전쟁 중에 말이죠. 장경판전을 나오면서 저는 문득 김지연 교수에게 물었습니다. 이렇게 기록을 중시하는 정신이 현대 한국에도 이어지고 있나요? 김지연 교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물론이죠. 현대 한국인들의 DNA에도 그 정신은 그대로 살아있어요. 예를 들어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발달된 전자정부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요. 모든 행정 업무가 디지털화되어 있고 그 기록들이 철저하게 보존되죠.
또한 개인 생활에서도 한국인들은 일기를 쓰거나 사진으로 일상을 기록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녀의 설명을 들으면서 저는 머릿속으로 현대 서울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첨단 기술의 도시였지만 그 안에는 수천 년의 기록 정신이 면면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었던 거죠. 해인사를 나와 서울로 돌아오는 길. 저는 차창 밖으로 펼쳐지는 한국의 풍경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배운 역사학 이론과 방법론으로는 이 나라의 기록 문화를 온전히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았어요. 그것은 단순한 학문적 전통이 아니라 민족의 정체성과 직결된 무언가였기 때문입니다. 서울에 도착한 후 김지연 교수는 저를 한 전통 찻집으로 안내했습니다. 우리는 따뜻한 차를 마시며 대화를 이어갔어요. 내일은 또 다른 중요한 장소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국가기록원이라는 곳이에요. 그곳에서는 현대 한국이 어떻게 전통적인 기록 정신을 계승하고 있는지 볼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기대감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저는 조선왕조실록이라는 이름조차 몰랐는데 이제는 이 나라의 기록 문화에 완전히 매료되어 있었으니까요. 호텔로 돌아온 저는 노트북을 열고 오늘 보고 배운 것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타이핑을 하다 말고 문득 손을 멈췄어요. 키보드로 타이핑하는 것보다 직접 손으로 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마치 조선시대의 사관처럼 고려시대의 승려처럼 말이에요. 저는 호텔 책상 위에 놓인 메모지를 꺼내 펜을 들었습니다. 오늘 나는 기록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다. 그것은 단순한 과거의 보존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약속이다. 한국인들이 500년, 700년 동안 지켜온 그 약속. 펜을 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에는 수많은 빌딩의 불빛이 별처럼 빛나고 있었어요. 그 현대적인 도시 풍경 속에서도 저는 천년의 시간을 관통하는 기록의 정신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김지연 교수와 약속한 대로 국가기록원을 방문했습니다. 현대식 건물이었지만 그 안에 보관된 것들은 한국의 현대사를 총망라하고 있었어요. 김지연 교수는 저를 전시실로 안내하며 설명했습니다. 이곳에는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의 모든 중요 문서가 보관되어 있어요. 대통령의 결재 문서부터 국가적 중대사까지 모든 것이 디지털화되어 영구 보존되고 있죠.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 기록물이 30년 혹은 50년 후에야 공개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는 어떤가요? 한국도 비슷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모든 기록이 훼손되지 않고 보존된다는 점이죠. 그리고 공개 시점이 되면 국민 누구나 열람할 수 있어요. 조선왕조실록의 전통이 현대에도 이어지고 있는 셈이죠. 전시실을 둘러보던 중 저는 한 특별한 섹션에 주목했습니다. 세월호 기록 보존 프로젝트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어요. 이게 무엇인가요? 저는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김지연 교수의 표정이 무거워졌습니다. 2014년 한국에서 발생한 큰 비극이에요. 304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선박 침몰 사고였죠. 이 프로젝트는 그 사고와 관련된 모든 기록을 보존하기 위한 노력입니다. 피해자 가족들의 증언, 구조 과정의 기록, 언론 보도, 정부의 대응, 모든 것을 남겨서 역사적 교훈으로 삼기 위해서요. 저는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그 기록 정신이 살아있었던 거죠. 아픈 기억조차 지우지 않고 기록으로 남겨 후손들에게 교훈으로 삼으려는 그 의지가 놀라웠어요. 국가기록원을 나온 후 김지연 교수는 저를 서울대학교 역사학과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박민수라는 한국 사학자를 만났어요. 그는 조선시대 사관제도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학자였습니다. 반갑습니다. 에밀리 교수님. 김지연 교수님으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박민수 교수는 따뜻하게 저를 맞이했어요. 우리는 그의 연구실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특히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사관들이 왕의 폭정을 기록했다가 목숨을 잃은 사례가 있었나요? 박민수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여러 사례가 있었습니다. 특히 연산군 시절이 가장 유명하죠. 연산군은 매우 포악한 임금이었는데 자신의 실수나 잘못이 실록에 기록되는 것을 매우 싫어했어요. 한 번은 사관이 연산군의 폭정을 기록했다는 이유로 처형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다른 사관들은 계속 기록을 했나요? 저는 의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 사관이 처형된 후에도 다음 사관이 그 사건 자체를 그대로 기록했다는 거예요. 사관 김아무개가 임금의 잘못을 기록했다는 이유로 오늘 처형되었다라고요. 그리고 그 기록을 한 사관도 위험에 처했지만 또 다른 사관이 그 사실을 기록했죠. 이렇게 그들은 목숨의 위협 앞에서도 기록의 정신을 지켰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 용기가 어디서 나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들은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단지 직업적 의무감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것 같은데요. 박민수 교수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대답했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한 건 죽음이 아니라 왜곡된 역사였습니다. 조선 사회에서 역사는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도덕적 가치 판단의 기준이자 미래 세대를 위한 거울이었죠. 만약 권력자의 뜻에 따라 역사가 왜곡된다면 그것은 후세에 엄청난 해악을 끼치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의 말을 들으며 저는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가 평생 쫓아온 사실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가벼운 것이었는지를 깨달았어요. 서양 역사학에서 사실이란 단지 객관적으로 검증 가능한 사건의 연대기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사관들에게 그것은 도덕적 가치와 민족의 정체성이 녹아있는 거울이었던 거죠. 그들이 지킨 건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존재의 의미였습니다. 박민수 교수님, 혹시 조선왕조실록이 그렇게 정확하고 공정하게 기록될 수 있었던 제도적 장치가 있었나요? 저는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네, 매우 정교한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우선 사관은 여러 명이 동시에 임명되었어요. 사초를 작성하는 사관, 임금의 언행을 기록하는 사관, 중요 사건을 기록하는 사관 등이 따로 있었죠. 그리고 그들은 서로 기록을 공유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여러 사람이 독립적으로 기록함으로써 한 사람의 편향이나 오류를 방지했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실록 편찬 과정이었습니다. 임금이 죽은 후에야 실록 편찬이 시작되었고 여러 사관들의 기록을 비교 검토하며 가장 정확한 사실을 추려냈어요. 이 과정에서 수십 명의 학자들이 참여했고 그들은 서로 토론하고 검증하며 최대한 공정한 기록을 남기려 노력했습니다. 박민수 교수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현대의 팩트체크 시스템보다도 더 엄격하고 정교한 메커니즘이었으니까요. 그것도 500년 전의 일이라니. 대화를 마친 후 우리는 서울 시내로 나왔습니다. 저녁 무렵 번화가를 걷다가 저는 문득 흥미로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한 카페에 모여 앉아 노트북을 열고 무언가를 열심히 하는 젊은이들이 있었죠. 저 사람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 건가요? 저는 김지연 교수에게 물었습니다. 아마도 BTS의 새 뮤직비디오 스트리밍을 하고 있을 거예요. 오늘 새벽에 공개되었거든요. 팬들은 조회수 기록을 세우기 위해 밤새 스트리밍을 합니다. 저는 의아했습니다. 조회수 기록이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김지연 교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국 팬들에게는 매우 중요해요. 그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아티스트가 새로운 기록을 세우기를 바라죠. 24시간 내 조회수, 일주일 내 조회수, 좋아요 수 등 모든 수치를 체크하고 목표를 세웁니다. 심지어 팬들끼리 조직적으로 움직이며 스트리밍 전략을 세우기도 해요.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이것도 일종의 기록 정신이 아닐까 싶었어요. 물론 조선왕조실록과는 다른 맥락이지만 어떤 성취를 기록으로 남기고 싶어하는 열망은 비슷해 보였거든요. 제가 한 가지 더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김지연 교수가 말했습니다. 그녀는 저를 서울시청으로 안내했어요. 그곳에 마련된 디지털 시민청이라는 곳에서 한국의 전자정부 시스템을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발달된 전자정부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모든 행정 절차가 디지털화되어 있고 그 기록들이 투명하게 관리됩니다. 시민들은 인터넷으로 대부분의 행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죠. 화면에는 방대한 데이터베이스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출생부터 사망까지, 교육, 의료, 세금, 부동산 거래 등 모든 정보가 디지털로 기록되고 있었어요. 이것도 기록 정신의 현대적 발현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저는 감탄했습니다. 맞아요. 더 놀라운 건 시민들의 의식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행정 오류에 매우 민감합니다. 공문서에 작은 실수라도 있으면 즉시 수정을 요구하죠. 그리고 정부의 결정 과정이 투명하게 기록되고 공개되기를 원합니다. 이건 조선시대부터 이어져 온 전통이에요. 저는 새로운 관점을 얻은 것 같았습니다. 한국의 기록 정신은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에 살아있는 문화였던 거죠. 그것은 형태만 바뀌었을 뿐 본질은 그대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김지연 교수의 도움으로 한국의 체육계 인사들을 만나볼 수 있었어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활약했던 한 코치와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였죠. 한국 선수들은 단순히 메달을 따는 것보다 기록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코치가 설명했어요. 물론 금메달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선수들은 항상 자신의 기록을 세세하게 관리합니다. 연습 때마다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개선점을 찾아요. 그의 말을 들으며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한국인들에게 기록이란 단순히 과거를 남기는 행위가 아니라 미래를 향한 도전의 의미도 있었던 거죠. 자신의 한계를 기록하고
그것을 뛰어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코치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우리 팀은 선수들의 모든 데이터를 기록합니다. 심장 박동수, 산소 섭취량, 근육 피로도까지요. 이 데이터를 분석해서 최적의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죠. 이런 정밀한 기록이 우리 선수들의 경쟁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스포츠 과학이 아니라 더 깊은 문화적 가치가 반영된 것이었으니까요. 한국의 기록 정신은 정말 특별한 것 같습니다. 저는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코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건 문화가 아니라 유전자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기록하고, 기억하고, 전승하는 것의 중요성을 배우니까요. 그 말이 제 가슴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유전자라, 정말 그런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500년간 끊임없이 이어져 온 그 정신이 현대 한국인들의 DNA에 각인되어 있다면 말이죠. 그날 저녁, 저는 서울의 한 전통 한옥 호텔에 묵게 되었습니다. 한옥은 한국의 전통 가옥이었는데 그곳에서 보내는 밤은 마치 시간 여행을 하는 듯한 기분이었어요. 마당에 마련된 의자에 앉아 밤하늘을 바라보며 저는 지난 며칠간의 경험을 되새겨보았습니다. 조선왕조실록, 팔만대장경, 그리고 현대 한국의 다양한 기록 문화까지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연결된 흐름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치 시간을 초월한 거대한 프로젝트 같았어요. 세대를 넘어 이어지는 집단적 의지, 진실을 보존하고자 하는 열망, 그리고 미래를 위한 책임감이 그 핵심에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본에서 온 역사학자 마유미 타카하시 교수와 만나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김지연 교수의 소개로 이루어진 자리였죠. 마유미 교수는 일본 도쿄의 유명 대학에서 동아시아 근대사를 가르치고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서울 종로구에 있는 한 전통 찻집에서 만났어요. 마유미 교수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젊고 세련된 인상이었습니다. 우리는 간단한 인사를 나눈 후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타카하시 교수님, 한국에 방문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저는 호기심에 물었습니다. 마유미 교수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제 편견을 확인하러 왔다가 완전히 무너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녀의 솔직한 대답에 저는 흥미가 생겼습니다. 어떤 편견이었나요? 저는 오랫동안 한국을 일본을 쫓아가는 나라 정도로 생각했어요. 우리 일본이 먼저 근대화를 이루고 경제 발전을 이루고 글로벌 문화 강국이 되었다고 믿었죠. 하지만 이번 방문으로 그런 생각이 완전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마유미 교수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그녀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제가 발견한 충격적인 사실 중 하나는 한국의 기록 문화예요. 일본에도 물론 역사서가 있지만 조선왕조실록처럼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기록은 없었어요. 우리의 역사서는 대부분 집권층에 유리하게 작성되었고 불리한 사실은 삭제되거나 왜곡되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처음 들었을 때 충격이었어요. 서양 역사에서도 그런 객관적인 기록 전통을 찾기 어렵거든요. 마유미 교수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계속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현대 한국의 모습이에요. 제가 일본에서 배운 것과는 완전히 다른 나라를 발견했습니다. 서울의 스마트시티와 공공 와이파이 인프라, 모든 사람이 사용하는 발달된 모바일 결제 시스템. 일본은 아직도 많은 장소에서 현금을 사용하고 팩스와 도장을 고집하는데 말이죠. 저는 웃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마유미 교수가 말한 일본의 모습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달랐으니까요. 일본은 항상 최첨단 기술의 국가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마유미 교수는 열정적으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전기차, 반도체, 배터리 산업의 압도적인 성장을 보세요. 삼성과 현대는 이제 글로벌 기업으로서 도요타나 소니보다 더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K-팝, K-드라마, 한국 영화의 세계적 영향력은 일본 문화를 이미 넘어섰죠. 그녀의 말에서 인정과 함께 약간의 씁쓸함도 느껴졌습니다. 마유미 교수는 자신의 나라가 한때 아시아의 선두주자였지만 이제는 다른 나라에게 그 자리를 내어주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가장 큰 차이점은 기록과 혁신에 대한 접근 방식인 것 같아요. 마유미 교수가 말했습니다. 일본은 과거의 성공에 안주하며 변화를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어요. 반면 한국은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그 과정을 철저히 기록하며 개선점을 찾아요. 마치 조선왕조실록을 쓰던 정신이 지금도 살아있는 것 같아요. 저는 마유미 교수의 통찰력에 놀랐습니다. 그녀는 제가 며칠간 느낀 것을 명확하게 표현했어요. 한국의 기록 정신은 단순히 과거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창조하는 원동력이었던 거죠. 학회 마지막 날, 저는 충격적인 경험을 했어요. 마유미 교수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한 패널 토론에서 외국 학자들이
현대 일본 사회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했거든요. 경제 격차, 고령화, 젊은 층의 불안정한 고용,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기록 상실. 한 미국 학자는 일본은 더 이상 선진국이 아니다라고 말했어요. 마유미 교수의 눈에 슬픔이 깃들었습니다. 처음에는 화가 났지만 곧 그것이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과거의 성공에만 안주해왔죠. 그런데 한국은 지금도 여전히 역사를 쓰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유미 교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솔직함에 감동했거든요. 자신의 나라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가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테니까요. 마유미 교수님, 여기서 배운 것을 일본에 가져가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저는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마유미 교수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돌아가서 우리 학생들에게 한국의 기록 정신에 대해 가르칠 생각입니다. 어쩌면 그것이 일본이 다시 혁신할 수 있는 열쇠가 될지도 모르니까요. 과거를 정확히 기록하고 현재를 정직하게 평가하며 미래를 담대하게 계획하는 것. 우리도 그런 정신이 필요해요. 그녀의 말에 저도 깊이 공감했습니다. 사실 이는 미국을 포함한 모든 나라에 필요한 정신이었으니까요. 역사를 왜곡하지 않고 직시하는 용기, 현실을 있는 그대로 기록하는 정직함, 그리고 미래를 위해 지금의 행동을 책임지는 마음가짐. 그것이 바로 한국의 기록 정신의 핵심이었습니다. 찻집을 나오면서 저와 마유미 교수는 서울의 거리를 함께 걸었습니다. 고층 빌딩 사이로 고궁의 처마가 보이는 풍경,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도시의 모습이 새롭게 보였어요. 그것은 과거의 기록을 소중히 여기면서도 미래를 향해 달려가는 나라의 모습이었습니다. 귀국을 앞둔 마지막 날, 저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작은 강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을 방문한 외국 학자로서 제 경험과 느낌을 나누는 자리였어요. 강연장에는 김지연 교수와 마유미 교수를 비롯해 여러 역사학자들과 학생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단상에 올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버드 대학교의 에밀리 스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한국에서 경험한 놀라운 발견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저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전, 저는 조선왕조실록이라는 이름조차 몰랐습니다. 유럽 중세사를 전공한 역사학자로서 저는 권력에 의해 사라진 기록들에 집중해왔어요. 수많은 유럽 역사서들이 왕과 귀족들의 명령으로 왜곡되고 삭제되었다는 사실을 연구했죠. 그래서 조선왕조실록의 존재는 제게 충격이었습니다. 500년간 왕이 검열 없이 하루도 빠짐없이 기록된 역사서라니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어요. 저는 청중들을 바라보며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보낸 일주일은 제 학문적 관점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저는 조선왕조실록의 방대함과 정확성에 압도되었고 팔만대장경의 정교함과 완벽함에 경탄했으며 한국인들의 기록 정신이 현대에도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감동받았습니다. 강연장은 조용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집중해서 제 이야기를 듣고 있었어요.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서양의 역사학자로서 저는 항상 잃어버린 기록을 복원하는 작업에 집중해왔습니다.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문헌들, 중세의 필사본들, 그것들은 대부분 파편적으로만 남아있고 많은 부분이 영원히 사라졌죠. 그래서 우리는 불완전한 퍼즐 조각을 맞추는 것처럼 역사를 연구합니다. 저는 잠시 단상에 놓인 물을 마시고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여러분은 기록을 잃어버린 적이 없었어요. 심지어 외침과 전쟁 속에서도 그 기록을 지켜냈죠. 목숨을 바쳐서라도 말입니다. 저는 이것이 단순한 문화적 특성이 아니라 정신적 DNA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조상들은 진실을 기록하고 보존하는 것이 민족의 생존만큼 중요하다고 믿었던 거죠. 청중 속에서 미소 짓는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들이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세운 기록 문화는 세계사에서 유래를 찾기 어려운 위대한 유산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이 기록 정신이 현대 한국 사회 곳곳에 살아 숨쉬고 있다는 점입니다. 정교한 전자정보 시스템, 데이터에 기반한 스포츠 트레이닝, 심지어 K-팝 팬들의 스트리밍 기록 세우기까지. 형태는 달라졌지만 그 본질은 그대로입니다. 정확히 기록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며 미래를 위해 보존하는 정신 말이죠. 저는 잠시 청중들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그들은 진지하게 경청하고 있었어요. 아마도 자신들의 문화가 외국인의 눈에 어떻게 비춰지는지 궁금했을 테죠. 저는 이제 제 연구 방향을 바꾸려고 합니다.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더 이상 사라진 기록을 찾는 학자가 아니라 지켜낸 기록을 배우는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스승은 바로 이 나라,
한국입니다. 강연이 끝나고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다가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 노학자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우리도 몰랐습니다. 우리의 기록 문화가 그렇게 특별한지를. 외국인의 눈으로 보니 더 선명하게 보이는 모양이군요. 저는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창밖의 서울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고층 빌딩과 한옥이 공존하는 이 도시는 과거와 현재가 끊임없이 대화하는 곳 같았어요. 그리고 그 대화의 매개체는 바로 기록이었습니다. 500년 전에 사관이 붓으로 썼던 실록이 오늘날 디지털 데이터로 변환되어 계속 이어지고 있었던 거죠. 비행기에 오르기 전 저는 김지연 교수와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 덕분에 새로운 세계를 발견했어요. 김지연 교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언제든 다시 오세요. 아직 보여드릴 것이 많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는 노트북을 열고 새 연구 계획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기록의 힘 조선왕조실록과 한국의 기록 문화였어요. 이것은 단순한 학술 논문이 아니라 저희 새로운 학문적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사라진 것이 아니라 지켜낸 것에 집중하고 싶었으니까요. 창밖으로 서울의 마지막 풍경이 사라져가는 것을 보면서 저는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다시 올 거라고. 그리고 더 깊이 배울 거라고. 50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진실을 기록한 나라의 정신을요. 여러분,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는 단순한 여행담이 아닙니다. 이것은 역사와 기록의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이자 한 민족의 정신적 DNA가 어떻게 세대를 넘어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증언입니다. 한국인들이 수백 년 동안 지켜온 기록의 전통은 현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빛나고 있습니다. 만약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거나 감동을 주었다면 주변 분들과 함께 나눠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한국의 놀라운 역사와 문화에 대해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은 기록의 중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의 일상에서 어떤 것들을 더 소중히 기록해야 할까요? 여러분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